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재활학과 김미정입니다. 지금부터 운동선수가 꼭 알아야 될 도핑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목차를 보면 먼저 도핑 방지 활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도핑 검사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실제 금지 목록의 국제 표준에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금지 약물을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불가피하게 금지 약물을 사용했을 때 사용되는 치료 목적의 사용 면책 사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핑 방지 활동을 소개해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도핑이란 운동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금지된 방법이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 위반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이 도핑 위반이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인 스포츠 정신, 즉 페어 플레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포츠의 대표적인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핑 방지 활동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정한 경기, 스포츠 정신, 페어 플레이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준수하고 경쟁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조성하여 클린 스포츠 환경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도핑을 검사하거나 선수나 지금과 같은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처럼 홍보나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여기 적힌 10몇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각각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금지 약물이 소변이나 혈액 같은 샘플을 통해서 채취돼서 검출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그런 시도 자체도 그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이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현재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도핑 관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 예를 들면 소변에 뭐 불순물을 섞는다든지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다 도핑 방지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그 선수나 뭐 트레이너 같은 선수 지원 요원들이 금지된 약물이나 방법을 소지하는 것 자체도 다 도핑 방지 위반이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이제 거래하거나 거래 시도하는 것도 도핑 방지 위반이며, 또 제3자가 선수에게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투여하는 것, 그리고 이런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려고 하는 공모, 은폐,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정지 중에 있는 특성 대상자와 연루되는 금지된 연루, 그리고 또 도핑 위반을 신고하는 거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전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핑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들이 다양하게 이제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전에. 그 밖에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그 제재를 가하는 이런 제재 위반, 이런 억제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 밖에 전략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핑 위반으로 제재를 실제 받았던 국내외 선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해외에서는 헨리 메이야라고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뉴욕 매츠 선수가 그 볼데론 등 이런 금지 약물이 3회나 적발되는 바람에 연구 자격 정지를 받은 바 있고요.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아주 전설적인 그 사이클리스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도 썼고, 혈액 도핑, 자기 자가혈을 수혈하기도 했고, 또 액체형 남성 호르몬을 썼고, 성장 호르몬을 썼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이제 그 도핑 위반을 해서 연구 자격 정지가 된 바 있고요. 메리언 존스라고 시드니 올림픽 때 금메달을 3개나 따고 동메달을 2개나 땄던 아주 미국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메달 박탈이 되고 징역을 6개월 살았던 적도 있으며, 그 미르코 필로포비치라고 해서 이 휴먼 성장 호르몬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이 자격 정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국내 선수로는 뭐 제일 대표적인 선수가 박태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이제 그 수영 종목에서 내비도 남성 호르몬을 써서 예, 이 이제 18개월 뭐 자격 정지를 받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프로야구의 최진행 선수도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해서 30경기 출장 정지를 받은 바 있고요. 또 이 흥국생명의 프로배구의 곽유아 선수도 뭐 다이어트용으로 먹긴 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흥분제 계열의 약물이 나왔었고, 또 축구에서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만한 선수인데 강수일 선수가 코수염을 기르겠다고 해서 발모제 연고를 얼굴에 발랐다가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성분이 검출돼서 제재를 받았던 경우를 기억. 이처럼 이 도핑 위반에서는 그 결정적인 그 책임이 다 선수한테, 선수가 오롯이 그 제재를 받는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선수의 역할과 책임이 도핑에 있어서 그 어느 경우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항상 언제든지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도핑 검사관이 오면 그 도핑 검사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용하고 복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에게 만날 때 반드시 본인이 선수로서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안내해 주셔야 되고, 어떤 의료 처치도 도핑 방지 규정 및 정책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고 명확히 의료진에게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선수가 의료진을 선택하는 거니까 도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료진을 선택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수 중에도 국가대표급이나 하여튼 엘리트 선수라서 이미 그 도핑방지위원회에 검사를 자주 해야 될 요주의 대상, 이걸 검사 대상 등록 명부라고 해서 레지스터 테스팅 프리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된 선수가 있는데, 이런 등록된 선수일수록 더더욱 항상 그 경기 기간 중 이외에 경기 기간에 그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RTP에 등록된 선수는 더더욱 본인의 소재지 정보까지 제출해야 되는 부가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핑 검사의 특징은 경기 규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회 성적 몰수되는 건 뭐 상금이나 메달은 당연하고요. 일정 기간 그거에 덧붙여서 최소, 요즘은 도핑 방지 규정이 강화돼서 1차 위반에도 최소 자격 정지가 4년 정도까지 길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수의 생명 제일 중요한 그 4년 기간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도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그 1년 이상 인터넷에 그 실명과 그 도핑에 위반된 약물 등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명예롭지 못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잘 그 도핑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다 불문하고 관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선수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선수만 그 도핑 검사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게 아니고 감독님이나 코치, 지도교사, 뭐 팀들의 이 선수 지원 요원에까지 다 제재가 가기 때문에 제재 대상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핑 검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한국 축구에 도핑 위반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내에 수년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옛날 기록을 찾아보면 2009년에 경기 기간 내에 이제 대학 축구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2년 자격 정지를 받은 것도 있고요. 또 같은 해에 장애인 축구에서도 이런 그 호르몬 사용을 해서 인간 융합성 고나도트로핀이라는 약제를 써서 2년 자격 정지 받은 바 있고요. 아마 제일 최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 제대로 된 도핑 위반은 2015년, 16년 그때 사실 15년부터 이제 검사는 됐고요. 제대로 제재받은 거는 2년까지 가서 16년에도 지속이 됐고요. 15년 5월경부터 시작된 다시는 조금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선수가 이런 경기 기간 중에 발모를 목적으로 남성 호르몬을 사용해서 이제 시작은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15경기 출장 정지였는데, 이게
한국축구연맹과 피파를 가면서 2년 자격정지까지 길어지는 이런 끔찍한 제재가 있었죠. 네. 도핑 방지 관련 기구를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와다,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시를 줄여서 와다라고 하는데, 이 와다에서 그 전 세계의 그 도핑 관련 내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할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이 더 코드, 그래서 와다 코드라고 해서 그 세계 도핑 방지 규정에서 만든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전 세계를 관할하고요. 그래서 뭐 국제올림픽위원회나 패럴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혹은 이건 국제적인 레벨이고, 국가에서는 뭐 IOC가, 우리나라는 KPC 뭐 그런 정도, 이렇게 국가올림픽위원회, 패럴림픽위원회, 내셔널 페더레이션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부와 국가기구로서는 우리나라에선 제일 대표적인 게 카다입니다.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코리아 안티도핑 에이전시에서 와다의 권한을 이제 뭐 서로 상호 교류하고 위임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도핑 방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하부 조직으로 이제 선수들과 선수 지원 인력이 있고, 또 선수들의 이런 권리 보호 차원에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 카스와 있고, 실제 검출되는 검체를 분석하는 기관 도핑 컨트롤 센터 키스트가 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규약, 와다 코드라고 합니다. 월드 도핑, 안티도핑 에이전시 코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핑 방지 활동의 근거가 되는, 책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자에 근거해서 도핑 방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수의 건강과 공정성, 평등성을 진작시키기 하고, 도핑을 잘 색출하고 저지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핑 방지 와다 코드를 준수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8개의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적 목적의 약물 사용 원칙이라든지 검사실이나 결과 관리, 교육, 뭐 이렇게 검사 방법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8가지 국제 표준을 만들어 놓고, 각 나라별 도핑 방지 기구는 이런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검사와 뭐 제재 이런 운영의 전반을 다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전 세계가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의 종류와 방법을 보시면, 도핑 검사는 시료를 채취하는 시점, 예를 들면 경기 기간 중이냐, 기간 이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2개로 나누고, 채취하는 시료의 종류가 소변이냐, 혈액이냐에 따라서 2종류로 더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검체별 금지 성분을 보면 소변은 되게 좀 일반적인 성분을 주로 하고 있고, 혈액 도핑은 조금 더 정밀한 호르몬 계열을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핑 검사 절차를 보시면 소변과 혈액이 다 동일합니다. 먼저 도핑 검사관이 선수에게 와서 이 선수는 도핑을 받도록 이렇게 지명되었다고 하면, 통지받으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최대한 빨리 도핑 검사실로 가셔서 도핑이 완료될 때까지는 도핑 검사관의 감독하에 함께 행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료를 제공하는 건 소변이든 혈액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변 할 때도 반드시 같은 동일한 성,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함께 화장실에 가서 90cc 이상의 소변을 채취하고, 혈액 채취온도 혈액 채취해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소변이나 혈액 같은 자신의 시료는 본인이 직접 고른 병, 검사할 병 2개에 나누어서 A 시료와 B 시료로 양분해서 밀봉하는 거, 본인이 밀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개씩을 하는 건 검체 하나에서 이상물질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재검을 하기 위해서 2개로 반드시 분리해서 하고요. 이게 이제 시료를 제공하고 나면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선수는 본인이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하여튼 입으로 사용 아니면 뭐 바르든 모든 그런 약물 대해서 기입을 하고, 검사관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또 혹시나 치료 목적의 약물을 쓰고 있는, 아니면 TE를 서류가 있다고 하면 이런 걸 다 같이 제출하고 확인하고, 이 도핑 검사의 내용과
그런 것들 다 확인해서 선수가 마지막에 최종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 원래 최종 서명하게 된 종이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장과 뒷장. 그래서 이게 뒤 이면지는 이렇게 같이 복사가 되게 돼 있어서 맨 위에 거는 도핑검사센터에서 가져가고, 아래쪽에 있는 선수용지, 흔히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검사관으로 받아서 본인이 잘 관리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변 퇴치는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하고 상호 신분증 확인하고 소변 시료 제공하고, 본인이 키트를 골라서 소변을 2개 나눠 하고 봉인하고 선수 서명하고, 이 핑크 슬립 받는 거, 혈액도 마찬가지로 그 선수에게 통지가 되면 신분증을 제치해서 서로 그 통지 서명을 확인하고, 혈액 시료 채취하는 키트를 본인이 직접 골라서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역시 이것도 시료를 둘로 나누어서 선수 서명하고 봉인하고,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시료 채취 과정 중에 선수의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선수의 권리는 이 도핑 컨트롤 오피서, 이렇게 도핑 검사하는 사람이나 혈액을 채취하는 블러드 컬렉션 오피서를 포함한 이런 도핑 검사 인력이 맞는지 신분을 반드시 그 상대편의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대회의 경우에는 의사전달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통역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실제로 선수와 선수 이외에 한 명이 함께 동반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회 때는 트레이너가 동반하는 경우나 팀닥터가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기 기간 중에 이렇게 도핑 검시관이 와서 도핑에 해당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어떤 경우 도핑 검사를 지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의 시점이 어땠냐면, 본인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인해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메달 수여식이 바로 진행이어서 메달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음 경기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경우, 아니면 정리운동을 해야 될 경우, 그 약간의 시간을 연장시켜서 도핑 검사를 지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선수한테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 권리를 활용하시기 바라고, 선수가 또 장애로 인해서 검사나 국제조사 표준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도핑 그 시료를 채취했을 때 그 채취한 시료를 담는 검사 용품이 파손되거나 불량할 경우에 그거를 얼마든지 선택하고 다시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반드시 그 마지막 도핑 검사 그 서의 사본 핑크슬립을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핑크슬립과 대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선수의 책임,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선수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을 가능한 최대한 빨리 제출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도핑검사실에 내원을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 없이 도핑검사실로 가는 걸 지연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도핑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시료가 채취돼서 시료를 다 채취해서 밀봉하고 도핑 검사서에 핑크슬립 받을 때까지는 이 도핑 컨트롤 오피서, 그러니까 도핑 검시관이나 도핑 검사 동반인 샤프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야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본인의 시료를 직접 관리하고 봉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을 보시면,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은 도핑에 걸리는 약물이나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한 국제 문서이고, 얘가 매년 9월 30일 정도에 이렇게 개정본이 게시가 돼서 10월부터 정기 개정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발표됐다고 해서 이걸 직접 그 시점부터 유효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10월에 발표된 개정본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매년 금지 약물이나 금지 방법의 변경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도 매년 업데이트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수 여러분들도 이런 데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정기 개정 이외에도 개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끔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수뿐만 아니라 이건 선수 지원 조직, 팀 닥터나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관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지 목록 국제 표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정확히 자세하게 써 있는 내용들이 있죠. 금지된 약물, 금지된 방법, 남용 약물이 뭐가 있나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지 약물도 특별히
상시 금지라고 해서 경기 기간이든 아니든 1년 내내 사용이 금지된 약물과 어떤 약물은 금지된 기간,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약물은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약물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금지 방법도 어떻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방법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다 규정들이 있고요. 남용 약물도 사회적으로 남용될 약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 금지 약물을 좀 더 살펴보면 상시 금지 약물은 경기력 향상이 있다고 인정된 약물들입니다. 이게 다 뭐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이런 종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예외적으로 S5 이뇨제나 은폐제는 사실 이뇨제 자체가 경기력 향상이 입증되진 않았지만 이런 기타군의 경기력 향상을 유도한다고 예견되는 약제들을 빨리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S5의 이뇨제 혹은 은폐제도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5 이뇨제나 은폐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실제로 약물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흥분제라든지 마약, 카나비노이드 그리고 글루코콜티코이드입니다. 근데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글루코콜티코이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테로이드 약물 제제라고 하는 약제이고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스포츠 금지 약물이라고 해서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경기 중에만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궁과 사격같이 1년 내내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상시 금지 약물로 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기간 중에 금지되는 약물을 좀 보시면 마약이나 이런 해시시 마리아나 같은 환각 성분, 흥분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합성되는 신약들이 생겨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런 천연 약물 말고 새로운 약물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은 자꾸 해가 바뀌면서 흥분제가로서 이렇게 신약이 추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금년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약물이 이 S9에 있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다양한 병에서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 약제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사제는 아니어도 이렇게 일부 사용됐었는데 올해부터 2022년부터는 모든 경로의 주사제는 전체 금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으로 사용하는 것도 다 금지고 좌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기 기간 중에. 그래서 여기 제일 아마 대표적인 게 오라메디라고 하는 건데 이 오라메디도 사실 이게 트리암시놀론이란 스테로이드 성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입 점막이 헐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약국에서 오라메디 사다가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오라메디 썼다가도 이제 도핑에 걸리는 도핑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힘줄이나 어깨 건염이나 관절염 이럴 때 관절이나 힘줄 인대 이런데 스테로이드 주사 트리암시놀론, 프레드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실제로 가능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전면 다 금지된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기 기간 중에만 금지되고 경기 기간 외에는 사용이 아직은 허용이 되지만 경기 기간 외라고 해서 이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약물이 한번 내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스테로이드 약제의 특징은 사람마다 스테로이드가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용량을 써도. 그래서 어떤 선수에서는 3일 만에 약물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선수에서는 그 약물이 훨씬 더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경기 기간에 주사 맞았다고 해도 그 다음 일주일 뒤에 경기했을 때 실제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오롯이 선수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경기 기간에라고 해서 함부로 막 쓰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된 시간 충분히 고려해서 경기 기간에라도 약물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종목에서만 금지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베타 차단제인데 이게 이제 심장 박독수나 이렇게 호흡수를 낮추니까 이렇게 양궁이나 골프나 사격 같이 이렇게 호흡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기력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상시 금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금지 방법은 여기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혈액을 갖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수가 평소에 자기 혈액을 체열했다가 경기 전날 다시 자기 몸으로 주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혈액을 통하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있으니까 산소 운반이 잘 돼서, 그 암스트롱이라는 그 프랑스 사이클리스트가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경기력이 향상이 돼서 도핑에 걸렸던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제 코로 마시는 스프레이 산소는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혈액을 몰래 체열했다가 다시 넣는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학적 물리적인 조작이라고 해서 소변을 바꿔친다든지 불순물을 섞는다든지 이런 선수의 시료 성분과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다 불법이고요. 또 그 12시간 내 100ml 이상의 정맥 주사 혹은 정맥 투여도 다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의료적으로 합법적으로 TOA가 있는 경우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나 세포 도핑이라고 해서 핵산이나 해산 유산물을 이제 이식하는 경우도 다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건 정말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남용약물 이런 거죠. 코케인,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회적으로 헤로인, 이런 마약, 엑스타시 이런 것들 다 분류돼서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금지 약물이 그럼 제가 본인이 선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약물이 금지 약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금지 약물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생산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도핑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금지약물 검색이란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서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운동보충제, 뭐 한약, 가공식품, 생약 뭐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감별이 안 되죠.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약이나 한약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모르고 드신 경우에 그 책임이 도핑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에 오롯이 선수가 아주 아까 말했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 활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인데 가시게 되면 맨 좌측에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라고 해서 여기를 버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본인의 선수인지 의료진인지 지도자인지를 다 체크하고 또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본인의 종목을 검색하시면 그 옆에 이제 약물을 제품명을 쓴다든지 성분을 쓴다든지 제약회사를 쓰면 이제 검사가 되고요. 나달 검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전에 이런 허가받은 약품만 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아세타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는 경기 기간 중 경기기간에 다 허용이 된다고 이렇게 파랗게 나오고요. 또 어떤 약물들, 메틸페니드 같은 이런 흑문제 계열은 경기 기간 중에는 안 되고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상시 금지된 이 라식스, 퓨로세마이드 같은 이뇨제 계열은 경기 기간 중에도 안 되고 기간 외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의 약물 이름, 약물 처방전을 확인하시고 이런 검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계열의 약물인데, 지금 이런 성분의 약물은 약물 처방전에 써있는 이름대로 처방해 보시면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 기간에는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기 기간 중에 경구, 좌약, 주사 뭐 이런 거 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간에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경기 기간도 기간 외에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약물이 완전히 체내에 배출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기 기간에 썼다가 도핑에 실제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다 정보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베타 블로커는 경기 종목에 따라서 수영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축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베타 차단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는 이제 생약이나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은 이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걸렸던 경우입니다. 이거 걸려서 그 도핑방지위원회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특히 뭐 도핑에 제일 잘 걸리는 종목은 사실은 바디빌딩입니다. 바디빌딩. 몸을 빌드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보충제를 많이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품 성분에 표기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제대로 잘 써있지도 않게 여러 가지 뭐 약제들, 도핑에 걸리는 약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조사가 성분 표시 라벨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기입했다 쳐도 뭐 그 성분이 제대로 그 성분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이런 한약재는 이 한약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는 한의원에서 실제 사용하는 한약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약재들에서 도핑에 걸리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국에서 함부로 사 먹는 이거 그냥 약국에서 처방 없이 드시는 약물들이거든요. 사 먹을 수 있는 약들 소청룡탕, 뭐 갈근 해기탕 이런 것들 다 반화사심탕 이런 거 다 이런 약분 우리 약분 뭐 삼계탕 먹다가도 이런 걸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약재들한테는 문제가 되는 약품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어떤 그런 이런 일반인들이 뭐 보양식 같은 거 조제하잖아요. 그래서 진에 환에도 이상한 약을 타서 실제로 선수가 검출이 돼서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요. 흑염소라는 것도 흑염소만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스테로이드를 타서 걸린 건강기능원 같은 데도 있어요. 개소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제 과정에서 막 이런 이렇게 저희들이 모르게 선수들이 모르게 이런 약물을 써서 사실 이런 그런 집 건강기능원이 선수들한테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막 전국의 선수들이 가서 이 건강기능식품을 처방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 중에 하나가 혈압약입니다. 혈압약, 고혈압약제 중에 이뇨제를 포함하는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약들이 다 그 은폐제, 그러니까 약물이 도핑에 걸리는 약물이 빨리 배설시키는 약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감기나 천식약 중에도 흥분제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이런 말 흔히 들어보는 약들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약들 함부로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금지되는 약물을 무조건 못 먹나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수 본인이 선수의 건강을 병을 치료받을 권리도 있고요. 몸이 건강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권리로 본인의 몸을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런 약물은 언제 신청을 하느냐 반드시 먹어야 한다면 경기대회 개최 30일 전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필요한 경우에 언제나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먼저 쓸 수밖에 없죠. 이걸 서류를 조치가 불가능하니까 미리 실제 약제를 먼저 쓰고 이때는 되게 의료진들이 있겠죠. 의료진이 쓰고 소급해서 약제를 서류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하는 건 되게 뭐 온라인이나 이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서면 제출이 돼야 되고요. 이 아담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TOE 신청서, 도핑 치료적 사용 면책 사유서라는 신청서 한 부와 그 의사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이 추가로 첨부돼야 되는데 이 신청서 안에 이미 담당 의사가 사용한 이름, 담당 의사의 이름, 연락처, 상병명, 사용된 약물의 사용량이나 용량, 뭐 약물의 이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이 아주 자세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요. 또 TOE에 썼다고 해서 모든 약물이 또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12년에 이 여자 축구 미국 국가대표 골키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여자들을 생리하니까 생리 전 몸이 약간 붓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뇨제를 써서 실제로 도핑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치료 목적의 사용 면책 사유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FIFA와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K리그는 다 FIFA 와다루를 준수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신청에서의 양식도 아예 다릅니다. 다른 프로스포츠하고 다르게 유독 K리그만 전문체육과 K리그만 훨씬 더 강력한 서류를 써야 되고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프로스포츠 일반적인 다른 여타 프로스포츠보다 더. 그래서 이렇게 딱 신청서 양식도 분류되어 있고요.
예,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서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을 치료나 부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도핑 기구 방지 기구로부터 이 약은 도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다는 승인을 받는 겁니다. 선수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오케이 승인을 받으면 실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돼도 당연히 제재를 받지 않겠지요. 그래서 얘도 다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와다에서 만든 이런 TUE 국제 표준에 따라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 모두 승인되지 않는데 어떨 때 승인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금지 약물이나 방법을 안 쓰면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약물 사용 때문에 추가적으로 경기력인 향상이 없어야 되고 다른 대체 치료가 없고 또 이전에 이걸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그런 상태인 거예요. TUE 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래서 이 TUE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의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TUE를 승인하게 되면 이제 그 약물 사용이 승인이 되는 건데 이게 평생 승인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1년, 2년 그 질병의 상태나 종류에 따라서 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신청서 작성 안내를 보시면 여기 신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금지 약물을 검색하고 투여 경로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9 스테로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 제제는 경기 기간 중에 옛날엔 국소 투여가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거든요. 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 작성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 7가지 항목이 있는데 1에서 4번 항목까지는 선수분이 쓰셔야 되고 5번부터 7번 항목은 의사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약물 신청했는지 여부와 무슨 약을 언제 했는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 이번에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쓴 약을 신청하는 건지 사전 좌우를 다 체크하시고 본인의 자필 사인과 날짜를 하시는 것까지가 선수의 역할이고 그 이후 5번부터는 이제 의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약물을 썼고 어떤 병명이 있다는 약을 이렇게 자세하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의 사인까지 해서 제출하게 되면 제출은 뭐 가맹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K리그는 무조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올림픽이나 이런 데는 그 올림픽 거기로 본부로 서류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 TUE 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선수 소재지 정보라는 건데 이 선수 소재지 정보는 모든 선수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잘하는 선수, 아직은 도핑의 위험성이 있는 선수를 하는 건데요. 도핑에서 깨끗한 스포츠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수한테 사전 통보 없이 그냥 경기 기간 중에 느닷없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는 이게 이런 경기 기간에 느닷없이 검사를 하려면 선수가 현재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소재지 정보를 이렇게 아담스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 정보가 관리가 되는 선수, 검사 대상 선수를 Resource Testing Pool이라고 해서 RTP라고 하고 혹은 RTP는 아니지만 앞으로 더 될 사람, 후보인 사람을 이 테스팅 풀이라고 해서 이 RTP와 TP가 해당되는 선수를 정하는 거는 경기연맹과 카다에서 선수 등록 기준에 따라서 이 두 군을 지명하면 거기에 걸린 선수가 되는 선수는 가맹 단체를 통해서 아마 선수한테 직접 통지가 되고 통지를 받은 선수는 이 통지에서 제외될 때까지 언제든지 매년 1년에 4번씩 혹은 2번씩 소재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추가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이 whereabout을 선수가 이 RTP나 TP가 되는 게 선수로선 영예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급의 국가대표급 선수들한테만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니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카다로부터 이런 거를 받아서 선수는 본인이 직접 이게 아슬레트 센트라이드라고 해서 어플을 통해서 나 현재 어디 있고 앞으로도 어디 있을 예정입니다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선수 개개인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가맹단체나 트레이너, 뭐 감독, 뭐 코치, 뭐 팀닥터 이런 제3자한테 제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재지 정보를 제출을 누군가한테 위임했을 때 그 위임한 사람이 제대로 안 해서 불이행하면 그 책임은 그 위임자가 받는 게 아니고 선수가 받으니까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요. 예, 이게 지정한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RTP 선수 등록 기준은 이제 국제 표준에 요구한 기준에 적용되는 선수, 그러니까 국제 수준의 선수들, 혹은 국가대표팀, 아니면 세계 선수권 레벨에 오르는 선수들은 항상 이런데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경기 기간에 검사에서 검사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는 걸 잘 안 했다든지, 아니면 경기 기간 중에 도핑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RTP나 TP로 등록돼서 검사를 받습니다.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수영선수 순양이라는 선수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회피했다 이런 소문이 나곤 했어요. 그래서 선수 소재지 정보 관리는 여기처럼 RTP,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선수는 1년에 4번, 그 다음에 TP, 이 후보 선수는 1년에 2번,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본인이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를 금년 12월 25일까지 아담스의 본인이나 위임자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 선수가 어디에 있겠다를 3월 15일까지 아담스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보름 전까지 다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특정 6-minute time slot이라고 해서 실제로 검사 국제 표준에 의해서 선수는 이런 소재지 정보에 5시부터 11시 중에 나는 뭐 10시, 오전 10시에 와서 검사 받기 좋겠다 이런 식으로 딱 써놔야 돼요. 그런까지 입력을 해야만 실제로 그 시간에 불특정한 날에 도핑 검시관이 와서 도핑 검사를 편안히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뭐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요.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때 이제 검사를 나는 언제든지 요 시간에 오면 난 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아담스의 본인이든 뭐 그 주변 팀이든 누군가가 아담스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출의 내용과 기한은 정확한 주소,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 호수, 건물 이름까지 자세히 제출해야 되고요. 우편 주소를. 그리고 그 거주 호텔이면 호텔 뭐 이런 거 매일매일 잠자는 자리, 그 다음에 훈련 일정 뭐 이런 거 학교 일정까지 자세히, 그 다음에 참가 대회는 어디고 이런 걸 해야 되고, 특히 RTP는 이게 뭐 정말 국제 수준의 선수니까 반드시 특정 60분까지 아예 명시해야 됩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요 1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다. 그때 와라. 이런 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불이행하면 fear of failure라고 해서 이런 걸 불이행하는 건 두 가지 불이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종이, 서류, 선수 소재지 정보 제출을 안 했는 거, filling failure랍니다. 아담스에 채워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카다가 지정한 마감 기간 안에 보름 전에 소재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매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 60분 단위 시간, 구체적인 장소, 어디에서 언제 받겠다, 뭐 10시에 받겠다 이런 걸 안 쓴 경우, 그 다음에 검사 불이행을 초래할 수 있는 주소나 이런 게 낸 자료가 불확실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필링 페일리어를 하고, 또 이제 실제로 도핑 검시관이 갔는데 그 지정한 소재지에서 60분 동안에 선수가 검사를 못한 거, 회피한 경우, 이런 경우는 검사 불이행. 그래서 제출을 안 하든지 검사를 안 받든지 하면 이제 소재지 정보 불이행, 페일리어라고 해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 기준은 이 모두 이렇게 불이행으로 간주해서 1년 동안에 3번 정도 이상 이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2년의 자격정지, 이 자체만으로 2년의 자격정지가 가능하고, 선수가 과실에 따라서 감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고요. 이 핵심은 그거예요. 선수 본인이 못하면 가맹단체나 뭐 제3자 트레이너가 하는데 위임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 페일리어가 되면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선수가 갖는다는 거죠. 이 가맹단체나 뭐 트레이너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반드시
본인이 이걸 열심히 해야 되고, 한번 이런 거 자꾸 미제치라거나 검사 실패하면 표적 검사가 돼서 훨씬 더 자주 불특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렇게 선수들이 굉장히 나름 잘 이 도핑에 대해서 알고 그걸 잘 준수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운동선수 본인이 본인의 도핑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도핑 검사가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받는지, 또 선수가 이제 조금 더 국가대표급으로 더 잘할수록 소재지 정보 제출 같은 더 추가적인 부담이 따르니까 이런 정보도 잘 숙지하고 이에 따라서 잘 규칙을 따르셔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혹시나 부상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을 가시게 되면 의료진한테 본인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금지 약물이나 관련된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어떤 치료도 시작하기 전에 도핑 관련된 절차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도핑에 해당 안 되는 치료법을 먼저 사용하시고, 정말로 대체 약물이 없어서 도핑에 해당되는 약물을 사용하셔야 될 경우에는 미리 이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사유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도록 해야만 도핑으로부터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도핑 관리는 운동선수 본인이 운동 경기만큼이나 열심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타 도핑 관련 내용은 우리나라 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나 와다 세계도핑방지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